네, 이번에는 2015년도 국가직 9급 무성공학 개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번 문제입니다. 1번 보기를 보시면 DSB LC는 복주할 때 포락산 건파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송파가 있기 때문에 그 반송파에 포락선을 따라갈 수 있는 포락산 건파기가 있다면 AM 신호를 변조한 걸 복조해낼 수가 있고요. 뭐 그 구조는 뭐 이렇죠? 대충 그려보면 여기 다이오드가 있고 여기 캡이 있고 여기 저항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Vout을 뻗어낼 수 있고 이게 뭐 적분기 혹은 뭐 로우패스 필터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2번 같은 경우 DSB-SC와 SSB-SC의 전력이 같을 경우 동기건파기 출력 신호대 자원비 SR이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주파수 상에서 여기 이렇게 대칭적으로 있어봐야 이쪽이나 이쪽이나 갖고 있는 정보량도 같죠. 정보량은 같으니까 그냥 한쪽에만 이렇게 더 이렇게 높은 전력으로 이렇게 보내준다 하더라도 똑같을 겁니다. 정보량도 그렇고 전력도 그렇고 이거를 복조를 하게 되면은 그냥 중심축으로 이렇게 더해진 값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복조된 값도 같기 때문에 SNR도 당연히 같겠죠. 쉽게 생각하면 전력과 정보량이 같으니까 SNR도 같다, 다를 이유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VSB는 SSB보다 약간 넓게 사용하는 게 맞죠. 그리고 진폭 변조된 신호를 복제할 때 포락선 곱하기를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간단해서입니다. 간단하죠, 딱 봐도. 성능이 더 좋기 때문은 아닙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성능은 더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이 로우패스 필터의 그 컷오프 프리퀀시에 따라서 제대로 복조가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나쁜 점이 있지만 그냥 간단하니까 많이 사용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동통신에서 수신 신호의 크기가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것은 페이딩이라는 그 정의 자체죠. 그래서 이건 페이딩이다. 페이딩의 정의가 불규칙적으로 변한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저궤도 위성과 정지궤도 위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정지궤도 위성은 말 그대로 정지에 있으니까 도폴 효과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린 게 되겠죠. 자, 가시 가는 시간이 짧아서 위성과 핸드오버가 필요합니다. 제가 다른 해설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저궤도 위성은 수십 개 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고요. 가시 가는 시간이 짧습니다. 고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위성 간 핸드오버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궤도이기 때문에 정지궤도 위성보다 신호의 지연 시간이 짧습니다. 전파가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짧으니까요. 보시면 이것도 맞는 말이고 정지궤도 위성의 36,800에 비해서 훨씬 작다. 고도가 훨씬 낮은 고도에 있기 때문에 위성보다 신호의 지연 시간도 짧고 볼 수 있는 위성이 볼 수 있는 범위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핸드오버도 필요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위성통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1번, 지역 내의 여러 지구국이 동시에 정보를 수집하기 용이하다. 우리가 스카이라이프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하나의 위성 가지고 여러 지구국이, 여러 TV, 여러 가정이 수신기를 가지고 위성 TV를 볼 수 있습니다. 지구국을 이동시키면 어디에서든 자유로이 단시간에 회선을 설정할 수 있다. 그냥 하늘만 보면 되니까요. 자, 3번, 셀룰러 통신 시스템보다 신호의 지연 시간이 짧다. 아무리 위성이 낮은 고도에 위치한다 할지라도 지상에 있는 기지국보다는 더 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연 시간이 더 길 것이고요. 위성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상의 거리에 관계없이 원거리 통신에서 경제적입니다. 뭐 대역폭을 넓게 했을 수도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통신 채널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죠. 이동통신은 시간에 따른 채널 특성의 변화가 클 겁니다. 뭐 이동을 하면서 당장 뭐 도플러 효과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유선통신보다 불안정하겠죠. 시간에 따라서 뭐 무선 환경이 뭐 전파가 어떻게 들어올지도 모르고 뭐 대기의 상태가 어떨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변동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유선통신보다 안정적이지 못하죠. 다중경로에 따른 페이딩 채널 특성을 가집니다. 그에 따라서 주파 선택적 페이딩이 생기죠. 도플러 확산이 클수록 채널 변화가 심한 건 맞습니다. 이건 시간 쪽에 페이딩을 생기게 만들죠. 그리고 페이딩에 대한 대책은 다이버시티죠. 다양하게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능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6번은 레이더에 대한 얘기인데요. 먼저 보시면 왕복 시간이 타우니까 편도 시간은 2분의 타우겠죠. 그러면 떨어진 거리 t는 c 곱하기 2분의 타우를 해서
3 곱하기 10의 8승에다가 200 마이크로세컨드의 반이니까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곱이 되고 30 곱하기 10의 3승이 되어서 30km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둘 중 하나가 되겠고요. 다음으로 지금 이거는 이렇게 소스가 있을 때, 레이더 소스가 있을 때 여기 타겟이 있죠. 이렇게 갈 때 타겟이 이동하기 때문에 도플러 효과가 여기서 한번 나타나고 다시 이렇게 반사돼서 갈 때 또 도플러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플러 효과가 이중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의 도플러 효과만을 생각했으면 2분의 FD겠죠? 2분의 FD가 어떻게 나타나냐? 람다분의 속도, V로 움직인다는 속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시면 V의 람다는 F0가 1.5니까 1.5 곱하기 10의 9승 기가를 쓰니까 그 다음에 속도,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의 8승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걸 계산해 보시면 V는 2분의 FD가 2분의 3 곱하기 10의 5승이죠. 곱하기 1.5 곱하기 10의 9승분의 3 곱하기 10의 8승. 10의 9승은 날리고요. 이거는 2죠. 그러면 2는 또 날리고요. 그러면 300 곱하기 10의 6승 미터 퍼섹인가요? 어쨌든 간에 그 전에 킬로였죠. 여기 10의 3승이네요. 그러므로 이건 없어지고 300m 퍼섹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7번 문제도 레이더에 대한 설명인데요. 전파를 쏘고 표적에서 반사된 신호를 감지하여 방향과 위치, 속도 등 표적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거 맞죠? 자, RCS 단면적이죠. 반사 단면적이 클수록 반사된 신호 전력의 양이 많습니다. 반사가 많이 된다는 얘기니까요. 레이더에서 보는 각도가 달라도 안테나로부터 동일 거리에 동일 표적이 있다면 반사된 신호 전력의 양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RCS 단면적이 달라진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전파를 이렇게 썼는데 딱 수직 방향이면 그대로 반사가 되겠죠. 그런데 비스듬하다. 그러면 이렇게 튕겨나가고 뭐 일부는 반사되겠지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사되는 신호 전략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표적의 상대 운동 속도는 반사된 신호의 도플러 천리를 이용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문제에서 보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공식이 있죠. 진폭의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의 합 그리고 최대값에서 최소값의 뺀값. 자, 최대값은 3이고 최소값은 1이죠. 그러면 이렇게 써주면 4분의 2가 돼서 2분의 1이니까 0.5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9번은 다른 단말기에 배정할 수 있는 PM 코드는 직교한다고 하죠. 직교하는 거를 다른 단말기에 부여를 하면은 이 코드로 암호화를 했을 때 그 코드를 다른 직교하는 부호를 가지고 곱했을 때 0이 나와서 암호화가 되고, 암호화된 것이 해제가 안 되고 그냥 노이즈처럼 보여서 통신에 지장이 없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통신을 들을 수도 없게 되고 내 통신이 다른 사람한테 들리지도 않게 되고, 근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그 메시지를 복호화를 하면은 제대로 통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하나. 자, 보시면 근데 4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내적하면 1이죠. 1과 1을 내적하면 1이에요. 그럼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내적하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과 2를 내적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내적하면 1이고 플러스 1과 플러스 1을 내적하면 1이에요. 그러면 상쇄가 되죠. 그래서 0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데 이건 그냥 시간 조금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내적해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6칸 변조에서 하나의 심벌 몇 개의 비트인가?
2를 미치로 하는 로그의 레벨 개수죠. 그러면 4죠. 답은 2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11번은 OFDM에 대한 문제인데요. OFDM에 보시면 1번에 보시면 지금 이 샘플을 찍는 동안에는 이 심볼에 대해서는 0이에요. 얘는 값이 있지만 그 옆에 부반송파에 대해서는 0이 나옵니다. 이 심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옆에 다른 부반송파들에 대해서는 0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부반송파 간의 직교성을 이용해서 주파 스펙트럼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빡빡하게 쓰고 있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맞고요. 광대역 전송 시에 나타난 주파수 선택적 채널이 심벌간 간섭이 없는 주파수 비선택적 채널로 근사화된다. 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곱해진 채널 특성이 주파수 축이죠. 여기가 주파수 축에서 이렇게 채널 특성이 곱해진다고 치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굉장히 뭐 단순하기 어려운 그런 형태지만 요 구간을 잘라놓고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선형 근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구간들에 대해서 선형적으로 이렇게 주파수 비선택적 페이딩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냥 일정한 주파수에 상관없이 일정한 페이딩이 존재하는 것처럼 근사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루고요. FFT 기술을 사용을 하죠. 보낼 때 IFFT를 해가지고 시간축으로 만들고 이걸 받는 쪽에서 FFT를 해가지고 정보를 주파수 쪽에서 꺼냅니다. 그래서 PAPR이 높습니다. 여러가지 신호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PAPR이 커서 증폭계 전력 효율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송선로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요. 반사계수가 0.5일 때 전압정제파비는 3이다. 전압정제파비는 1 마이너스 감마분의 1 플러스 감마죠. 자, 감마가 1일 때 전반사가 일어난다는 것인데 전반사가 일어나게 됐을 때 최소값이 전압의 진폭의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어떤 상수니까 무한대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정당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대입을 해보면 1 마이너스 2분의 1에 1 플러스 2분의 1 하면은 2분의 1에 2분의 3이니까 3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true가 되고요. 이상적인 급전상에서 반사계수는 0이 되기 때문에 정답정제파비는 1이다. 맞습니다. 단락혈의 반사계수는 1이다. 자, 반사계수 감마는 GL 플러스 G0분의 GL 마이너스 G0인데 단락회로는 이게 0이죠. 그러므로 이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끝이 단락이 되면은 이 지점에서 전압은 0이니까 반사가 마이너스 1배가 돼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마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것이에요. 개방회로의 전압정제파비는 무한대이다. 개방회로의 전제파비는 이렇게 되니까 반사가 정확히 한 배수가 일어난다 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얘가 1이니까 이건 무한대가 되겠죠. 0분의 어떤 2니까 무한대가 되는 게 맞고요. 이런 VSWR과 감마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글을 써놓은 게 있기도 하고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 참조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은 전파와 전리층, 대역폭, 그 다음에 안테나의 길이, 장애물에서의 회절 능력 이런 걸 보고 있는데요. 주파수가 높을수록 회절 능력이 감소하는 게 맞습니다. 직진성이 좋아지고 회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수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이렇게 파장이 길면 길수록 회절을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장이 짧을수록 직진성이 좋아지고요. 주파수가 높을수록 안테나의 길이가 짧아진다. 주파수가 높으면 파장은 짧아지고요. 안테나의 길이도 파장이 비례하기 때문에 짧아집니다. 주파수 대폭이 넓어지면 전송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맞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블로그에 써놓은 글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참조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전리층 통과가 어려워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주파수, 예를 들어서 F2라는 주파수가 있는데 전리층의 그런 인계 주파수 같은 거죠. 이 F2보다 높은 주파수는 F2보다 F가 크다면, 프리퀀시가 크다면 2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전리층이 통과를 더 쉽게 해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EIRP를 dBW 단위로 측정을 하고 있네요. 안테나 이득이 20dB라 했고 송신 안테나가 10dB라 했습니다. 자, 송신 전력 파워를 구해보면은 10 로그 1W 대비 10W니까 10이죠. 자, 그러면 안테나 이득이 20이라 했으니까 10 플러스 20 하면 30 dB 와트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PCM에 대한 문제인데요. 과표본화, 오버샘플링이란 말 그대로 나이퀴스트 샘플링 프리퀀시보다 더 높은 주파수로 표본화를 행하는 것입니다. 맞고요. 표본화 과정의 결과는 PAM이죠. 포지션이 아니고 앰플리튜드가 됩니다. PAM.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양자 레벨수가 많을수록 근사 오차가 작아지므로 양자 잡음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양자와 잡음에 대해서 SNR이 6dB씩 올라가게 됩니다. 양자 레벨이라기보단 어떤 비트 수에 따라서. 자, 32개 레벨수로 양자된 것을 부호할 때 표본당 할당된 비트 수는 5다. 이의 5승은 32이기 때문에 표본당 할당된 비트 수는 5비트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그비와 블루투스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먼저 1번을 보시면 지그비는 물리계층과 맥계층 표준으로 IEEE 802.15.1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키피디아에 보시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IEEE 802.15.4입니다. 4가 지그비의 기저계층이 되었고요. 물리계층과 맥계층을 정의하는 건 맞는데 1이 아니고 4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런 거는 하나하나 규격 여기보다는 딴 거 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지그비는 저전력 맞고요. 저속 데이터 전송 맞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50kbps인가 그렇죠? 전송하는 근거리 무선통신이다. 근거리용 맞습니다. 블루투스는 ISM 내역을 사용해서 따로 허가받지 않고 그냥 쓸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는 간섭 완화를 위해서 프리퀀시 쇼핑을 사용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2, 3, 4번을 외우기가 쉬우니까 2, 3, 4번을 외워주시고요.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17번 문제는 자기 폭풍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기 폭풍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국립전파연구원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태양 폭발이 선행하기 때문에 미리 예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태양에 기인한다. 태양의 표면에서 큰 플레어, 태양 폭발이 일어나면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태양 폭발이 선행하기 때문에 미리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에서 20MHz 주파수 대역보다 낮은 주파수 신호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파수 대역이 이 정도면은 전리층 반사파죠. 그래서 이건 전리층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전리층 통신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3에서 20MHz 주파수 대역이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답은 2번이 되겠고 지속시간이 비교적 길어 일일 또는 수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변화가 수시간에서 수일까지 계속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수일까지도 맞고요. 지구 전역에서 발생하며 고위도 지방에서 더 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폭풍은 적도보다 극지방에서 더 강하게 일어난다. 이거는 전역에서 일어나지만 극지방에서 더 심하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물이나 생활 공간에 부착된 태그나 센서 같은 걸로 사물 및 화면 환경 정보를 감지한 네트워크로 오른 것은이라 되어 있는데 HSDPA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죠. 모바일이니까 이건 틀렸고요. WCDMA도 모바일이에요. 이것도 LTE도 다 모바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3, 4번 다 틀렸고요. 2번이 답입니다. RFID라고 하는 것은 라디오 프리퀀시 아이덴티피케이션인데 13.56MHz를 씁니다. 그 다음에 USN,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들어가 있죠. 센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답이 2번이면 확실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째 단의 이득이 마이너스 25dB예요. 마이너스 25, 둘째 단의 이득이 50, 셋째 단의 이득이 15라고 합니다. 그러면 65에서 25를 뺀 값이니까 40이죠. 40은 로그
10로그 1mW 대비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날려주면 10의 4승이 1mW 대비 파워가 될 것이고, 파워는 10의 4승 곱하기 밀리와트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와트겠죠. 그래서 10W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AM과 FM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광대역 주파수 변조 방식, 와이드밴드 FM이란 말이죠. 변조된 신호의 점유 대역폭은 변조지수가 클수록 증가합니다. 변조지수를 많이 올린, 변조지수가 크다, 변조를 많이 한다, 주파수 편의가 크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당연히 대역폭은 커질 겁니다. 진폭 변조 방식은 주파수 변조 방식보다 잡음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진폭에 정보가 실려있기 때문이죠. 주파수 변조 방식의 잡음 성분을 줄이기에 송신기에 디엠포시스 회로를, 수신기에 프리엠포시스를 사용한다 되어 있는데, 프리란 게 앞이란 뜻이죠. 그러므로 송신 쪽에 먼저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므로 3번이 틀렸고요. 프리엠포시스를 사용하는 것은 FM 변조를 하게 되면은 고주파 노이즈가 많이 끼는데, 이걸 좀 줄여주기 위해서 신호의 고주파단을 강조를 하는 미분기를 사용해서 신호를 좀 강조해줬다가, 받는 쪽에서는 다시 고주파 대역을 낮춰주는 적분기를 써가지고 원래 신호를 복원하고 고주파 잡음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분을 하면은 고주파 신호가 강조되는 이유는,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고주파 신호가 빨리 변하잖아요. 굉장히 빨리 이렇게 변하니까 이 시간 동안에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걸 강조해 주는 게 바로 뺄셈이죠. 만약에 신호가 이게 느리다, 이렇게 느리다, 그럴 경우 이거 차이는 뺄셈을 해주면 별 차이가 안 나잖아요. 거의 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분을 해주면 고주파 성분이 강조가 되고, 적분을 해주면 반대로 이것들이 두 개가 합쳐지니까 2배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적분은 오히려 저주파를 강조해 준다. 고주파는 뭐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더해줘봤자 0에서 이 정도 더해봤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더 세면해봤자 별 차이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분기는 고주파 성분을 강조하고 저분기는 저주파 성분을 강조해 준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반송파 성분이 제거된 SSB 변조 방식은 복조를 하기 위해서 동기복조 방식을 사용한다. 네, 포락선 건파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반송파가 없기 때문이죠. 반송파의 포락선을 건파하는 게 포락선 건파인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동기복조를 써줘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